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코로너리의 이제 플럭 생성에 대해서 항상 이제 혈류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이제 탑이 쪽으로 넘어오니까 여기야말로 정말 혈류 역학이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느끼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임상까지 확장시켜서 리플렉스 롬보시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 이 안에 있는 실험 중에 몇 가지는 메트로닉의 서포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점점 이제 영거 그리고 로어 리스크 환자한테 타비가 확대되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이제 좀 더 타비를 거치하는 기간이 뭐 20년, 30년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밸브가 망가지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게 중요해지는데, 밸브가 망가질 수 있는 요인 중에 저희가 좀 관심을 기울이면 좀 많이 프로텍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플렉스 롬보시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렉스 롬보시스는 진단을 할 때 우리가 CT를 바탕으로 하고요. 이 하이퍼 어테뉴에이티드 리플렉스 시크닝의 정도에 따라서 할트의 그레이드를 나눠주게 되고, 할트 그레이드가 시비어한 경우에는 이게 리플렛이 안 열리겠죠. 그래서 리듀스드 리플렛 모션이라는 RELM이라는 이런 이제 정의로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트의 이제 내추럴 히스토리가 가장 처음 알려진 건 파트너 3 CT 서브 스터디인데요. 인시던스가 한 30일에 10%, 1년에 한 24%가 나타나는데 50%는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20%는 생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롱텀하게 우리 클리니컬 아웃컴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3months CT 레지스트리들에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리플렉스 롬보시스를 생성하는 데 관련을 끼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을 꼽자면 이 디바이스 타입입니다. 그래서 에볼로 타입과 이제 사피엔 타입에 보면 인시던스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게 날까요? 이게 제가 CFD로 이렇게 벨로시티 스트림을 그려보면요, 이건 네이티브 아울틱 밸브인데 이 볼텍스가 형성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워시아웃도 잘 되고 이런 구조로 이제 조물주가 아울틱 밸브를 잘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억지로 스텐트가 들어간 리플렛, 새로운 리플렛을 끼니까 여기에 사이너스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지죠. 원래 있던 네이티브 사이너스 리플렛 밀린 부분, 그리고 여기는 스텐트 안쪽에 있는 새로운 사이너스가 생기는데, 여기에 이제 혈전이 차는 게 우리가 리플렉스 롬보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밸브 타입에 따라 왜 다르냐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사피엔 밸브는 인트라애뉼라 타입이라 이제 여기 안에 좀 깊게 삽입이 되고, 이게 깊다는 얘기가 이 네오사이너스의 버텀을 보면은 거의 한 여기 한 10에서 20m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스프라애뉼라 밸브는 이게 시작 위치가 다르죠. 그러면은 이 데드 스페이스 존이 생기는 이 볼륨 자체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정량적으로 뽑아보게 되면, 제가 3D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뽑을 때 이렇게 볼륨도 차이가 나고, 여기에 플로우를 흘렸을 때 이게 파란색이 이제 벨로시티가 적은 부분인데 그 양상도 다르고, 여기에 얼마나 이제 플로우가 머무느냐를 보는 릴레이티브 레지던스 타임을 재보았을 때 인트라애뉼라 타입이 훨씬 더 오래 머무르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스태틱 모델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리플렛이 정말로 움직이는 모델에 대한 연구를 했고, 이게 이제 플루이드 스트럭처 인터랙션이라는 좀 더 고난이도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학 저널의 리비전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벨로시티 벡터들을 보고 여기에 머무는 정도를 보았을 때도 아까 스태틱 모델과 마찬가지의 패턴이 보이고요. 여기 보면 카디악 아웃풋이 적을수록 더 스롬보스가 잘 생기고, 우리가 이제 더 깊게 삽입이 됐을수록 스롬보스가 잘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시어 스트레스가 낮고 이제 BRT 컨투어가 높을수록 스롬보스 볼륨이 더 많아지는 그런 양상이 동일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얼월드 인시던스 데이터로 서큘레이션에 실렸던 논문도 보면 압도적으로 사피엔3가 더 스롬보스가 잘 생기는데, 이제 재밌는 것이 사피엔3는 어차피 임플란테이션 하이트가 크게 변하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어 밸브를 만약에 잘못해서 쑥 들어갔다, 딥 임플란테이션이 된 경우에는 스롬보스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코릴레이션이 거의 리니어하게 생기고요. 저희가 이제 3months CT 리얼월드 데이터를 좀 모아봤는데요. 클로피도그랄 모노세라피, 최근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사항이죠. 모노세라피만 쓰고 3개월 후에 우리가 아웃컴을 보았더니
할트가 사피엔에서 거의 33%, 에볼루스가 14% 정도, 이전 연구들에서 보고한 바에 거의 2배 이상이 더 생기고 사피엔에서 에볼루보다 2배 이상이 더 생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네오사이너스 쪽이 아니라 네이티브 사이너스 쪽은 오히려 에볼루시 더 많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구조가 많아서 여기가 플로 워시아웃이 더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프레딕터가 또 하이트, 밸브 타임 말고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케이스를 좀 뽑아 보니까 이런 밸브가 여기서는 잘 펴진 것 같지만 에코로 보면 이렇게 라페가 있어서인지 우그러지게 좀 펴져 있죠. 이런 경우에도 스롬보스가 생기는 걸 보이고 이렇게 차 있어서 이게 보면 잘 여기서 제대로 안 열리죠. 이런 게 잘 보이고 딥 임플란테이션이 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트가 좀 생기는데 또 재밌는 것은 우리가 커미셔 얼라인먼트에 대해서 요즘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 경우가 이제 커미셔가 45도 정도로 미스얼라인먼트 돼서 코로너리 쪽과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이런 미스얼라인먼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롬보스를 생성할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가 잘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ESRD 환자나 이젝션 프랙션이 낮은 아까도 이제 저희 실험에서도 카디악 아웃풋이 낮을 경우 더 잘 생긴다. 이런 보고를 보여드렸고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리플렉스 스롬보시스가 생기는 걸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컨트로버시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파트너 3 CT에서 스터디에서도 이제 스트로크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었지만 데스 스트로크 TIA 레티나 아터리 엠볼리즘까지 봤을 때 뉴메리컬하게 더 할트가 있는 경우에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1년 아웃컴이기 때문에 인시던스가 좀 적고요. 그리고 인시던스는 이제 스터디마다 좀 다르지만 이런 거를 메타아나리시스로 모아봤을 때 이제 상반된 결과가 나온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스트로크 TIA, Structural Valve Deterioration이 더 많이 생긴다고 돼 있고 요 연구에서는 뭐 차이가 없다라는 이 상반된 결과들이 있어서 아직 컨트로버시가 있고요. 그렇지만 모탈리티에는 영향을 아직까지 못 미쳤지만 할트가 있는 경우에는 Structural Valve Deterioration이 많이 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롱텀하게 봤을 때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저희가 아주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사피엔스를 26mm 트리커스피드 시비어 AS에 삽입을 하였고 뭐 포스트 타비데이에서는 뭐 Vmax도 아주 좋고 잘 유지되다가 5년째 되니까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래서 CT를 살펴보았더니 옛날에 보니까 3개월 때 여기 리플렉스 롬보시스가 있는데 저희가 놓치고 지나갔는데 5.5년이 됐더니 이게 칼시피케이션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내추럴 히스토리를 보면 스롬보스 내비두면 파이브로시스 진행하고 나중에 칼시피케이션이 온다. 여기 한 4년 이상 되면 진행할 것 같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서 코릴레이션이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로PCR에서 UK 탑이 5년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사바와 비교해서 타바가 스트로크 리스크가 유의하게 더 높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로크 리스크가 왜 높을까요? 5년 됐는데 아마도 스롬보시스가 큰 역할을 하겠죠. 이게 이제 이전 롱텀 데이터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사피엔스의 로우 리스크 데이터 5년 보면은 서지컬에 비해서 타비의 스트롱 리스크가 올라가는 이 기울기를 보면 확연히 높아지고 곧 크로스오버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우 리스크 타바 에볼루스에서도 마찬가지 패턴이 보이죠. 그리고 노션2 연구에서는 특히나 이제 바이커스피드 밸브 같은 경우는 스롬보스가 더 잘 생길 모델이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사바보다 더 타비가 리스크 스트로크가 더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스롬보시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진단하고 조치를 할 것이냐. 아직까지는 우리가 클리니컬 아웃컴이 데피니트하게 좀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이제 아주 이제 의심이 많이 되는 뉴온셋 하트페일리어 신드롬이나 모더레이트 이상의 HVD 그리고 이제 뉴럴로직한 뭐 이런 스롬보 엠볼리티 이벤트가 있을 경우를 클리니컬 밸브 스롬보시스라 그러고 치료를 하면 좋겠다. 만약에 서브 클리니컬을 할 경우에는 우리 에코나 이런 팔로업을 해서 헤모다이나믹하게 문제가 되면 치료를 하자 정도의 약간 컨저버티브한 이런 권고를 하고 있고요. 치료는 어떻게 하냐? 해서 이제 ESC 가이드라인에서도 클래스 2A 정도로
안티코아귤레이션이 should be considered로 이제 권고되고 있습니다. 와파린을 썼을 때 한 80% 이상은 잘 녹는 걸로 되어 있고요. 노악 쓰던 사람은 와파린 바꿔보고, 안티플레이트 쓰던 사람은 노악이나 와파린 써보고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겠는데, 얼마나 이걸 지속할 것이냐에 대한 아직 컨센서스가 없고, 그래도 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안티코아귤레이션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정도의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하게 처음부터 그냥 안티코아귤레이션 쓰는 건 어떠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니셜 트리트먼트에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뭐 다 이제 고령의 환자, 하이블리딩 리스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노악 관련 이런 연구들이 다 실패를 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싱글 안티플레이틀리트를 쓰는 것이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이픽 같은 게 없는 환자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싱글 안티플레이트를 쓸 것이냐? RCT는 아직 없는데 이 오션탑이 일본에서 시행한 레지스트리를 보면 이제 아스피린과 비교해서 클로피도그렐이 좀 더 유의하게 우리가 블리딩 리스크나 투이어 아웃컴을 모탈리티를 낮춘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권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머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리플렉스 트롬보시스를 확인을 하려면 우리가 에코나 CT로 팔로우업을 좀 해서 헤모다이나믹하게 문제가 생겼는지 할트가 생겼는지를 볼 수 있고요. 생겼으면 안티코아귤레이션은 어쨌든 3에서 6개월은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리딩 리스크가 적다면 라이프롱하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저희가 5년, 10년 데이터까지 나올 때는 좀 더 유의한 임상적인 아웃컴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밸브 디토리오레이션 문제에서는 10년, 20년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트리트먼트를 할 거라면 이제 처음에 생길 때 올가나이즈 되기 전에 얼리 디텍션 해서 매니지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 서스피션들 클리니컬한 하이 서스피션에 대한 매니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연구한 걸 바탕으로는 이런 밸브 타입과 뭐 여러 가지 지오메트리컬 인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어웨어니스를 가지고 CT 팔로우업을 하고 매니지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생겼으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쇼텀하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